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며느리, 제가 평생 국밥을 팔아 마련한 집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 고된 팔순 생일날, 가족은 0만 원짜리 여행을 떠났고, 제 생일상엔 단돈 500원짜리 컵라면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컵라면이 저를 살렸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무슨 알람이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수십 년 된 내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국밥집 할 때는 이 시간에 일어나 솥에 불을 올려야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지금은 국밥집도 없는데 이놈의 몸은 여전히 그 시절에 사나 봐요. 허리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키는데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요. 어제 붙인 파스가 눅눅하게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죠. 이젠 이 통증도 오랜 친구 같아요. 작은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마포구 골목이 보여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제가 사는 이 3층짜리 집, 내 평생을 바친 결과물이에요. 40년 동안 망원시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국밥을 팔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 집만 있으면 두 다리 뻗고 편히 살 줄 알았어요. 지금은 2층과 3층은 아들 내외가 쓰고 저는 1층 창고 옆 작은 방에서 지내요. 그래도 내 집이니까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내 마지막 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주방으로 나가 쌀을 씻고 멸치 육수를 내요. 아침잠 많은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피곤해 절어 사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에 퍼지면 그제야 이 집이 좀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밖으로는 서서히 동이 터오고 망원시장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와요. 싱싱한 갈치 들어왔어. 외치는 생선가게 아저씨 목소리, 새벽부터 물건을 나르는 트럭 소리, 저 소리들이 제 젊은 날의 배경음악이었는데 말이에요. 저 활기찬 시장 한 구석에서 뚝배기 수백 개를 비워내며 내 청춘을 다 보냈죠.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요. 며느리 미정이는 올해 45,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로 일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곱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죠. 저를 볼 때마다 가끔씩 짓는 그 표정이 있어요. 제 몸빼 바지나 색 바랜 조끼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길 말이에요. 꼭 어머니, 옷 좀 어떻게 입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만지게 되죠. 아들은 올해 48, 중견기업 부장이에요. 매일 아침 지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만 먹어요. 제가 어디 안 좋은 일 있냐? 물어봐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는 게 전부죠.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말이에요. 아내가 너무 기가 세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눌러 담고 사는 거.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끼어들면 아들만 더 힘들어질 테니 그저 속으로만 사귀는 거죠. 저렇게라도 가정이 평탄하게 굴러가는 게 어딘가 싶어서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온 가족이 집에 있는 날이었죠. 저는 특별히 갈비찜을 하고 잡채도 무쳤어요. 손주 녀석이 잡채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점심상 앞에서 미정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투덜거렸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보면서요. 옆집은 주말마다 신라호텔 가서 망고 빙수 먹는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제 정성이 담긴 밥상이 이게 뭐야 라는 말 한마디에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또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미정이가 갑자기 현관으로 모두를 불렀어요. 자, 다들 이리 와보세요. 가족 사진 찍게. 그러면서 제게 와서 작게 속삭였죠. 어머니, 오늘 옷이 좀 너무 편하게 입으셨네요. 제 보라색 꽃무늬 조끼를 보며 말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손주 녀석이 할머니, 이리 와 하고 손을 잡아 끄는 통에 어색하게 가족들 옆에 섰어요. 찰칵, 찰칵. 미정이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미정이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아들이 서재에 태블릿 PC를 두고 간 게 생각났어요. 손주 녀석 게임이라도 깔아줄까 싶어 그걸 들고 거실로 나왔죠. 화면을 켜니 미정이의 인스타그램이 그대로 열려 있었어요. 조금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아들과 미정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V자를 그리고 있는 손주. 참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없었어요. 분명 같이 찍었는데 사진 속에는 제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행복한 우리 집, 주말 일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다른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최근 몇 달간 올라온 가족 사진들 속에는 제 모습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식당에서 외식하는 사진, 공원으로 나들이 간 사진. 모든 행복한 순간에서 저는 지워져 있었어요. 미정이가 왜 저를 빼놓았는지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촌스러운 옷차림의 늙은 시어머니는 그녀가 과시하고 싶은 완벽한 가족의 그림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겠죠. 저녁 식사 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갈비찜을 손주 그릇에 올려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정말 투명 인간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큰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낮에 찍은 사진을 봤는데 내가 나온 건 없더구나. 제 말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미정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그게요. 다 같이 찍은 건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더라고요. 이게 제일 잘 나와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차피 SNS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너무나 태연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눈을 감았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 텐데 말이에요. 어차피 안 보시잖아요. 라는 말은 더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안 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그저 묵묵히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편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죠. 단 한마디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올리지 그랬어.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만 혼자 비를 맞고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제 모습, 아장아장 걷는 아들의 돌사진, 국밥집 개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족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사진 속에 우리는 분명 함께 웃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균열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어져 버렸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낡은 앨범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도 이제는 더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터진 울음은 끄끄대는 소리가 되어 한참이나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이, 내 젊음이, 그리고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순간에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요, 신기하게도 밤새 울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슬픔이 너무 깊으면 오히려 사람이 냉정해지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다시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희생적인 어머니는 아니었죠.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이방인이 되어가는지를요. 그 변화는 오래지 않아 시작됐어요. 며칠 뒤, 미정이가 웬 낯선 젊은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을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는데 딱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미정이는 그 디자이너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그들의 대화를 멀찍이서 들을 수밖에 없었죠. 미정이는 태블릿 PC라는 넙대대한 기계로 온갖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이런 느낌을 원해요. 완전한 미니멀리즘, 불필요한 건 다 없애고 색깔도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만요. 화면 속 집들은 하나같이 텅 비어 있고 차가워 보였어요. 저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요. 디자이너는 미정이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사모님, 안목이 정말 탁월하시네요. 요즘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둘이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제 평생의 흔적이 담긴 이 집이 곧 침범당할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저들이 말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바로 내 인생의 조각들일 테니까요. 미정이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는 대놓고 말하더군요. 응, 집이 너무 낡고 촌스러워서 손님들 초대하기가 창피하잖아. 이번에 싹 다 뜯어 고치려고. 그 말은 제 가슴을 향한 칼날과도 같았어요. 이 집이 낡았다면 그건 나와 내 남편이 이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 때문인데 말이에요. 본격적인 전쟁은 다용도실에서 시작됐어요. 리모델링 계획의 일부라면서 미정이가 그곳에 쌓여있던 제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곳에는 제 젊은 날의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장만해 주신 자개장, 먼저 간 남편과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들, 우리 아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와 손주 녀석이 처음으로 그려준 삐뚤빼뚤한 내 얼굴 그림까지. 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미정이는 이 모든 것을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인정사정 없이 물건들을 꺼내버릴 것과 남길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죠. 제가 가장 아끼는 자개장을 가리키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건 요즘 누가 써요? 집안 분위기만 칙칙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폐가구 수거업체 부를 때 같이 버려야겠어요. 저는 자개장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내게 처음으로 사준 귀한 선물이야. 하지만 미정이는 코웃음 쳤어요. 어머니, 추억은 추억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이런 고물 하나 때문에 집 전체 인테리어를 망칠 수는 없어요. 고물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어요. 소란의 아들이 방에서 나왔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 아버지의 유품이다. 제발 막아다오. 눈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아내의 편에 서더군요. 엄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제 이런 낡은 것들은 좀 버리시고 엄마도 좀 편하게 사셔야죠. 편하게 살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들마저 내 기억과 역사를 버리라고 말하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미정이가 보란 듯이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화려한 색깔의 고급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가 시설이 그렇게 좋대요. 온천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따로 있고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니까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전문적인 케어. 그 말이 제 귀에는 어머니가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되니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소리로 들렸어요.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결국 자신들의 안심을 위해 나를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사진에서 나를 지울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내 존재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내 인생 자체를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드러내려는 계획의 서막을 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그 화려한 책자 표지만 바라봤죠. 온천에서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꼭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내 집에서 내 아들 앞에서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은 슬픔을 넘어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다시 차가운 어떤 결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방 한 구석,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는 빛바랜 서류 한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바로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내 이름 김영숙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 종이를 바라보는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슬픔에 잠겨 있던 내 눈빛은 이제 차갑고 명료한 결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이제는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와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섞지 않았고 아들은 나를 볼 때마다 죄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했죠. 식탁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어요. 저는 더 이상 따뜻한 밥을 짓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성벽 안에 고립된 병사 같았죠. 제 유일한 무기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 가방뿐이었고요. 며느리의 공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며칠 뒤 미정이가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는데 하나같이 옷차림이나 말투에서부터 부치가 잘잘 흐르는 사람들이었죠. 미정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제게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와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방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점심은 제가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편히 쉬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는 잘 알았어요. 그건 사실상 나오지 마세요라는 명령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제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죠.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명품 가방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다 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한 친구가 어머님은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묻자 미정이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부쩍 기력이 없으셔서요. 종일 방에만 누워 계시려고 하고 저희가 뭘 해드려도 별로 좋아하시질 않네요. 그 거짓말에 기가 막혔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누군데 저를 종일 누워만 있는 무기력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머, 미정 씨 힘들겠다. 어른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라며 위로를 건넸고 미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괜찮아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라며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그 모든 대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어요. 저는 그저 방문의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이후 미정이의 입소문 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미정이는 영리하게도 인터넷 같은 걸 쓰지 않았어요. 그런 건 증거가 남는다는 걸 잘 알았겠죠. 대신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기인 말을 사용했어요.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나가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의도적으로 제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놓고 하지는 않았죠. 아주 교묘하게 걱정하는 척하면서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셔서 제가 너무 걱정돼요. 가스불 위에 냄비 올려놓은 걸 깜빡하실 때도 있어서 제가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정말 별일도 아닌 걸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이 드시면 아이가 된다더니
성격이 좀 예민해지셨나 봐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하루 종일 생각했다니까요. 이런 말들은 효심 깊은 며느리의 걱정으로 포장되어 이웃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착하고 세련된 미정이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죠. 저는 순식간에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고 성질마저 괴팍해진 돌보기 힘든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이웃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래층 세댁은 늘 살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이제는 어색하게 목례만 하고는 제 눈을 피했어요. 늘 정답게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외치던 경비 아저씨마저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듯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들이 말하고 있었죠. 저 할머니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다. 결정적인 사건은 망원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터졌어요. 수십 년 단골인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제게 덤으로 팔을 얹어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 며느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정이가 제 주변에 아주 촘촘하고 견고한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 입으로 무슨 말을 해도 치매 걸린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터였어요. 미정이는 제 사회적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외로움과 절망감을 견디다 못해 집 근처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그곳이라면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화투패 돌아가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노인정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제 귀에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건너편에서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보던 한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수군거리는 소리였죠. 저기 저 김씨 할머니 말이야. 며느리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얌전해졌나 봐.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저를 단순히 성격 나쁜 노인으로 만드는 걸 넘어 아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라는 주홍 글씨는 제가 앞으로 할 모든 말과 행동의 진실성을 박탈해버리는 가장 무서운 낙인이었어요.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었어요. 제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노인정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는데 이 넓은 집에 정말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들도 이웃도 그 누구도 더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거든요. 제 안에서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내 손으로 부수고 나가야 한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 같은 것이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 마음속 얼음장 같은 분노는 녹아내리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노는 더 단단하고 뾰족하게 벼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밥을 지었고 청소를 했고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는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제 속에서 칼날 같은 결심이 자라고 있다는 걸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제 80번째 생일날 아침이 밝았어요. 팔순.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잔치를 열어주고 친척들이 모여 북적거렸을 그런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주 작은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작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 한 조각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 희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산산조각 났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아들 내외와 손주는 닷새 일정으로 동남아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자기들끼리만 신나서 떠들썩하더니 기어코 제 생일날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식탁 위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몇 장과 함께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다녀와서 뵐게요. 그 돈과 쪽지를 보는데 눈물 대신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 80번째 생일의 가치가 고작이 돈 몇 푼이었구나. 허탈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가 찬장에 있던 컵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부었어요. 후루룩 면발을 삼키는데 이게 라면인지 모래알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서재에서 아들이 두고 간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온 게 무심코 화면을 켜자 환하게 웃고 있는 미정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인스타그램이었죠.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고급 리조트 수영장을 배경으로 세 식구가 행복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밑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힐링 여행, 행복이라는 글이 달려 있었고요. 얼핏 봐도 수영장이 딸린 그런 좋은 방은 하룻밤에도 수십만 원은 할 텐데 닷새 동안 저기서 먹고 자고 노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림잡아 1,000만 원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순간 제 눈앞에 놓인 컵라면이 보였어요. 가격표에 선명하게 찍힌 500원. 그들의 1,000만 원짜리 힐링과 나의 1,500원짜리 생일상, 그 극명한 차이가 제 머릿속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장롱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 권리증과 국밥집을 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빛바랜 서류와 통장들. 이것이 바로 저들의 행복한 여행과 나의 비참한 생일상을 가른 실체였고, 나의 숨겨진 자산이자 이제부터 내가 휘두를 유일한 무기였어요.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저는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망원시장으로 향했죠. 지금 이 절망의 끝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요. 시장 입구에서 40년 넘게 떡집을 해온 제 오랜 친구, 순자 엄마.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얼굴이 왜 그러냐며 가게 안으로 잡아끌었어요. 따뜻한 쑥떡 한 접시와 쌍화차를 내어주는 친구 앞에서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 사진에서 지워진 이야기부터 치매라는 소문, 그리고 오늘 아침에 텅 빈 집과 컵라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동안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주기만 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는 저보다 더 분노하며 욕을 한 바가지 쏟아냈어요.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그걸 자식이라고. 영수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내 인생이잖아.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야지.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제 결심의 마지막 불을 지폈어요.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가게 안쪽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주었어요. 내 단골 중에 아주 똑 부러지고 입 무거운 부동산 사장이 하나 있어. 내가 미리 말은 해놓을 테니 한번 찾아가 봐. 이 연락처 한 장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디지털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었어요. 며느리처럼 인스타그램에 제 신세를 한탄할 생각도 없었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남긴 태블릿 PC로 진실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제게 필요한 건 친구가 적어준 전화번호를 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최소한의 디지털 활용 능력뿐이었죠. 기술 자체가 힘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떡집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 눈빛은 40년간 매일 아침 국밥솥에 불을 지피던 시절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사장님, 망원시장 떡집 사장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집을 아주 급하게 팔아야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희생과 눈물이 아닌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꾼의 결단력과 냉철한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죠. 아들 내외가 닷새간의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동안 제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제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그들의 안락한 요새였던 이 집을 제 손으로 허무는 조용하고도 치열한 전쟁이었죠. 떡집 친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은 듣던 대로 아주 신중하고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제 얼굴의 그늘과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단번에 읽어내더군요. 저는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사연을 듣는 내내 그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권리증과 제 신분증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사장님, 시세보다 조금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도 좋아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계약을 닷새 안에 끝내고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 줄 사람을 찾아주세요. 제 단호한 요구에 노련한 그조차도 잠시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 눈빛에서 이게 그저 감정적인 투정이 아니라는 걸 읽었는지 그는 곧바로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왔죠. 어르신, 제가 가진 투자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보겠습니다. 이런 급매물은 현금 부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40년간 국밥을 팔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제 사람 보는 눈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를 이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다고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저는 집을 비우고 며칠간 떡집 친구네 가게 한쪽 골방에서 신세를 졌어요. 그동안 부동산 중개인은 약속대로 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움직였죠. 바로 다음 날 현금 부자라는 투자자 한 명이 집을 보러 왔고 그 다음 날 바로 계약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원한 건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신속한 끝맺음이었으니까요.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고 남은 잔금은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날 오전에 치르기로 약속했죠. 제 손에 쥐어진 계약서를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 종이 한 장으로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집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운명의 닷새가 지났어요.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새 집주인과 함께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어요. 제 통장에 18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저는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죠. 저는 새 집주인과 함께 내 집이었던 곳으로 향했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도 함께였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마침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린 아들 가족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집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즐거운 여행의 여운이 가득했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과 이삿짐 트럭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먼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요? 아들이 현관문 도어록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비빅 하는 오류음만 울릴 뿐이었어요. 제가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당황한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 새 집주인이 점잖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제 이 집 비밀번호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당신들이 살던 집은 어제부로 제 소유가 되었거든요. 그는 품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깨끗하게 새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서류상 소유주 이름은
명백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죠. 미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새 집주인 그리고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그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상의?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왜 너희랑 상의를 해야 하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 움츠러들던 늙은 노모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실행한 완전한 주도권을 쥔 사람이었죠. 제 등 뒤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살림살이를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정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새 집주인이 막아섰죠. 모든 대화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닌 냉정한 법적 서류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며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앞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통장 잔액이 찍힌 화면을 아들 내외의 눈앞에 보여주었죠. 그곳에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십수억 원의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네가 살던 그 집, 내 아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 내 아들이 다니던 비싼 학원, 그 모든 게 바로 이 돈이었단다. 이건 내 평생을 바쳐본 내 돈이고 이제 이건 오롯이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이다. 미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의 기반이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시어머니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겠죠. 제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 모든 소란을 동네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골목길 어귀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를 침에 걸린 노인으로 알고 동정하던 그 이웃들이 말이에요.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저는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이웃들을 향해 평생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삽니다. 그 말은 단순히 아들 내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가두었던 모든 편견과 억압을 향한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한 존엄성의 선언이었죠.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힘있게 골목길에 울려 퍼졌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집안의 불화를 넘어 억압받던 한 노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날 내 옛집 앞에서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외쳤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제 손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았다는 짜릿한 해방감이었죠. 그 후 몇 달간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저는 마포구청 근처에 작고 깔끔한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어요. 평생을 북적이는 집에서 살다 혼자가 되니 적적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누구의 밥도 차릴 필요 없이 제가 마시고 싶을 때 커피를 내리고 제가 먹고 싶을 때 아침을 차려 먹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아들 내외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 좋은 집에서 나와 방 2개짜리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생활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겠죠.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빚까지 졌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홀로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죠. 아들은 제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부터 뚝뚝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엄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흐느끼며 고백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쪽이 시큰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내 가정도 네가 지키는 거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하지만 정말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해보자.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생적인 모자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었죠. 그 후로 미정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저도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고요. 제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마포구 지역 사회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였겠죠. 며느리에게 구박받던 할머니가 집 팔아서 복수한 이야기 정도로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자식 문제로 소갈이하던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제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아들놈한테 집 명의를 넘겨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위가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제 오랜 친구인 떡집 사장과 저를 도와줬던 그 고마운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했죠. 우리 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자고. 그렇게 우리는 마포구 주민센터의 작은 회의실을 빌려 시니어 재산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작은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부동산 중개인은 노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죠. 얼마나 올까 싶었는데 그날 회의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어요. 설명회가 끝나고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작은 설명회는 입소문을 타고 곧 정기적인 시니어 법률 금융교실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손에 쥔 큰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제 나름의 계획을 세웠죠. 우선 제 자신을 위한 보상으로 김영숙의 세계 여행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5억 원을 따로 떼어놓았어요. 평생 국밥집 주방과 집만 오가며 살았던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죠. 남은 돈은 은행에서 추천해준 가장 안전한 연금형 상품에 가입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를 떼어 우리가 만든 시니어 법률 금융교실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고요. 40년간 국밥을 팔며 돈을 버는 법은 지긋지긋하게 배웠지만 이제야 비로소 돈을 쓰는 법, 그리고 돈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돈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일 뿐 그 안에 갇혀 사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저는 오늘 인천공항에 서 있어요. 손에는 난생 처음 가져보는 비행기표 한 장이 들려 있죠. 제 80년 인생의 첫 번째 해외여행 세계 일주의 시작이에요.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녀볼 생각이에요.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띠링하고 울렸어요. 지역 신문 기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어르신 좋은 소식입니다. 어르신께서 시작하신 활동 덕분에 오늘 마포구 의회에서 놓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자만 가민 일용 성식으로 가민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저 내 이름 석자 김영숙으로 이제 막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여행자일 뿐이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내 인생이라는 여행을 정말 멋지게 한번 해내보리라고요.
결국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닌가 봐요.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울타리는 어떤 의미도 없게 되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법이니까요.